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CFT 이론을 배웠는데요. 자,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가 CL- 약한 열기관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한 열기관드가 있고, 여기 이제 물이라든지 암모니아가 이제 중간 열기관드였었어요. 질문이 뭐였었냐면 CFT 이론에서 얘는 네거티브 차지를 때리는데 약한 열기관드고, 중성인데 얘는 또 강한 열기관드다. 그 다음에 CFT 이론이라고 하면은 메탈이 있고 리간드가 있으면은 CFT 이론은 리간드에 있는 전자하고 메탈에 있는 전자 서로 반발을 해서 디오피탈이 갈라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또 그 다음에 둘 다 염기지만 어떤 게 더 강한 자 리간드냐면 암모니아가 더 강한 자 리간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못했다는 거죠. CFT 이론은. 근데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설명할 이제 MO 이론이에요. 그래서 MO를 이용해서 이런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 하는 것들이 오늘의 주된 토픽이고 8장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분자는 어떤 분자냐면은 이런 분자예요. 중심운송 원자는 CR이고 코발트가 V부터. 이 분자의 MO를 이제 그려보려고 해요.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중심운송 원자의 원자 오비탈을 왼쪽에다 그리려고 그러거든요. 왼쪽에. 그 다음에 6개의 리간드 오비탈을 오른쪽에다가 이제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서로 상호작용해서 가운데 이제 MO가 만들어지는 식으로 그리려고 해요. 먼저 크롬에는 어떤 오비탈이 있냐면은 D 오비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위쪽에 4s 오비탈이 있고 그 위쪽에 4p 오비탈이 있어요. 자, 반면에 클로라이드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s 오비탈은 얘보다 한참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랑 상호작용을 하질 않아. 다행스럽게. 그래서 s 오비탈은 우리가 이제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얘는 p 오비탈이 있는데 p 오비탈이 클로라이드 하나당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3개. 근데 그 클로라이드가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어요. 18개가 있네요. 18개. 그 18개를 그려주는데 그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3D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18개를 그려줄 거다. 그래서 이 18개의 p 오비탈하고 요 크롬 원자의 어텀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MO를 이제 만들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18개 오비탈을 한꺼번에 고려해주게 되면 매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3단계를 거칠 거예요.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 18개 오비탈 중에 먼저 6개를 따로 뽑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시그마 오비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1단계로는 이 따로 뽑은 시그마 오비탈하고 이 원자 중심운송 원자 메탈 오비탈하고 상호작용을 먼저 고려해 줄 것이고 2단계에서는 남아있는 오비탈 중에 다시 3개를 따로 뽑을 거예요. 3개를 따로 뽑아서 그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파이 오비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또 2단계로 파이 오비탈하고 여기 원자 오비탈의 상호작용을 추가로 고려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나머지 9개 오비탈 있잖아요. 근데 그 9개 오비탈은 우리가 일반학 시간 때 배우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 무기화학 시간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있긴 한데 일반학 시간 때는 안 배우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무기화학 시간에 배우도록 하라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안 배운다. 일반학 시간은. 그래서 일반학 시간은 딱 2단계야. 6개 오비탈을 따로 뽑아서 그걸 시그마라고 한 다음에 시그마하고 인터랙션을 배우고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3개 파이 오비탈을 뽑아서 그 파이 오비탈하고 얘하고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MO를 만들게 됐다. 자, 근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얘랑 또 거의 완전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MO를 구성하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 6장에서 선형 3원자 분자 오비탈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만드는 방법이랑 얘 만드는 방법이랑 근본 원리는 완전 똑같아요. 좀 복잡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우리가 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선형 3원자 분자의 MO를 배웠거든요.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그때도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분자는 가운데에 있는 베릴륨 오비탈을 왼쪽에다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HH라고 그러면 양쪽 끝에 있는 일종의 리간드가 되는 거죠. 양쪽 끝에 있는 수소 오비탈을
오른쪽에다 이렇게 그려줬다. 여기는 2S하고 2B가 있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 상호작용해서 얘를 구했다라는 거죠. 얘랑 똑같죠. 이 가운데 원소가 있고 양쪽 끝에 니간드가 달라붙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가운데 크롬 있고 양쪽 끝에 아니고 6군데 끝에 클로라이드가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좀 복잡해질 뿐이지. 자,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 이 분자는 원점에 관한 대칭이다. 그래서 이 분자의 파동함수는 몰레큘러 오비탈은 반드시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로 나눠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 몰레큘러 오비탈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원자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구할 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A1, A2 그래가지고서 분자 오비탈을 원자 오비탈을 더하고 빼가지고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분자 오비탈이 우함수 아니면 기함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원자 오비탈도 반드시 우함수 아니면 기함수로 분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분류가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텝이야. 그래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베릴륨에 있는 2s 오비탈은 중심에 있는 2s 오비탈이니까 얘는 게라데 오비탈이고요. 2p 오비탈은 부호가 있는 오비탈이기 때문에 운게라데 오비탈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가장 중요한 스텝이 지금 스텝이에요. 여기 1sa 오비탈은 어디에 있는 오비탈이에요? 이 중심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 오비탈이에요. 1sb 오비탈은 중심에서 벗어나 있죠. 여기 있는 오비탈이에요. 따라서 1sa 오비탈이나 1sb 오비탈은 이건 게라데도 아니고 은게라데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두 개의 오비탈을 조합을 선형 결합을 해서 새로운 두 개의 오비탈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더해서 만들고 또 다른 하나는 빼서 만들었어. 그럼 얘가 어떤 오비탈이 되냐면 게라데 오비탈이 되고 얘가 은게라데 오비탈이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그래서 요 메탈에 있는 2s2p랑 상호작용하는 오비탈은 1sa나 1sb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1sa, 1sb가 아니고 얘네들의 조합, 즉 1sa 플러스 1sb 얘 아니면 1sa 빼기 1sb 얘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메탈에 있는 오비탈은 상호작용하는 리간드의 오비탈은 특정한 위치에 있는 리간드 오비탈이 아니고 그 리간드 위치에 있는 오비탈들의 조합이다. 이런 것들이다. 이 가장 중요한 스텝이야. 그럼 얘가 이제 게라데가 되고 은게라데가 되고, 그 다음은 쉬워져요. 그 다음은 그럼 이제 게라데랑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어딘가에 이제 안타이 본딩을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여기 운게라데랑 상호작용할 텐데 운게라데가 3개나 있다는 거죠. 2pg가 있고 2px가 있고 2py가 있는데 얘도 운게라데고 얘도 운게라데. 운게라데는 운게라데랑 상호작용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그 중에 뭐하고만 상호작용하냐면은 2pg랑 상호작용하고 2px, 2py하고 얘하고는 상호작용을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오버랩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면은 이 오비탈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오비탈이죠. 자, 2px 오비탈을 그려보면 이런 오비탈이에요. 두 오비탈 오버랩을 계산해보면 위쪽은 곱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고 아래쪽은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돼서 이게 상쇄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오버랩이 제로가 돼. 마찬가지로 2py하고도 오버랩이 제로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개의 오비탈은 운게라데이긴 하지만 얘랑 상호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옆으로 빠져나와. 넘본딩 오비탈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운게라데랑 상호작용 오비탈은 2pg 오비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해서 여기 본딩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을 만들더라 하는 것이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의 얘기였었어요. 근데 요 얘기를 완전 똑같이 얘기해요. 옥타이드랄 컴플렉스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요 중앙에 있는 베릴륨과 상호작용 오비탈은 어떠한 특정한 위치의 오비탈이 아니고 그
그것들의 조합이다라는 건 첫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얘랑 얘가 상호작용하는데 같은 대칭성이긴 하지만 상호작용하는 놈이 있고 상호작용 못하는 놈이 있다. 그래서 어떤 놈은 그냥 넘버링으로 빠져나온다.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그마 오비탈과 인터랙션을 먼저 고려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파이는 나중에 본다고 그랬죠. 그럼 먼저 1단계로 어떤 게 시그마 오비탈인지를 정해야 되겠죠. 뭐가 도대체 시그마 오비탈이냐? 여기 이제 클로라이드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자, 이 클로라이드인 경우에 p 오비탈이 이제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그마 오비탈은 어떤 시그마 오비탈이냐면은 메탈 쪽으로 향해 놓은 p 오비탈이지, 요거. 메탈 쪽으로 향해 요런 p 오비탈도 있고 칠판에 수직인 p 오비탈도 있는데 시그마 오비탈이라고 하면 메탈 쪽으로 향해 있는 p 오비탈을 우리가 시그마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러면 여기 클로라이드에서는 어떤 게 시그마 오비탈일까요? 이거는 요런 오비탈. 이렇게 메탈 쪽으로 향해 있는 p 오비탈을 시그마 오비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런 오비탈. 그래서 각각의 클로라이드 원자에 대해서 하나씩 시그마 오비탈을 추려낼 수가 있다는, 그것이 바로 시그마 오비탈. 그 오비탈하고 얘하고의 상호작용을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그마 오비탈이 그러면 특정한 클로린 원자에 있는 그 시그마 오비탈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네랑 상호작용하는 이 시그마 오비탈은 그 클로린에 있는 시그마 오비탈들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조합. 그 조합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조합. 먼저 여기 4pg 오비탈이 있거든요. 자, 여기 4pg 오비탈이랑 상호작용하는 요 첫 번째 시그마 오비탈의 조합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그게 어떤 조합이냐면 이런 오비탈일까요? 크롬이면은, 자, 크롬의 4pg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런 오비탈이거든요. 이 4pg 오비탈이랑 상호작용하는 첫 번째 시그마 오비탈의 조합은 이런 오비탈이라는 거죠. 이거. 이 두 쪽 위치에는 클로린 오비탈의 두 개의 피, 요 두 개의 조합이 첫 번째 시그마 오비탈이라는. 여기 사각형에 있는 것은 컨트리뷰션이 없고 지축에 있는 두 개의 클로린 원자의 두 개의 p 오비탈의 조합이 바로 첫 번째 시그마 오비탈이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4py와 4px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4px랑 상호작용하는 시그마 오비탈의 조합, 4px랑 상호작용하는 p 오비탈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조합이, 이 조합 세 조합이 세 개의 p 오비탈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을 만들고 어딘가에 안타이 본딩을 만들게 되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s 오비탈이 있네요. 4s 오비탈. 자, 4s 오비탈이랑 상호작용하는 네 번째 조합은 이건 뭐 쉽겠죠. 이건. 4s 오비탈이라 하면 그냥 요런 오비탈이잖아요. 자, 얘랑 상호작용하는 네 번째 시그마 오비탈의 조합은 그냥 6개의 클로린의 원자에서 그냥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6군데 위치해 있는 클로린이 전부 다 메탈 쪽으로 향해 있는 6개의 시그마 오비탈의 조합이 바로 네 번째 시그마 오비탈. 그것이 4s랑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딘 위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딘가 만들어져.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여기 안타이 본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자, 그래 이제부터가 중요한 게 이제부터가. 자, 여기는 d 오비탈이 남아 있죠. d 오비탈이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d 오비탈 5개가 남아 있죠. 여기는 2개만 남아 있어요. 2개. 여긴 2개 남아 있고 여기는 5개가 남아 있어요. 이제 결론은 뭐냐? 여기 2개는 여기 중에 2개하고만 오버랩이 제로가 안 되고요. 나머지 3개는 오버랩이 제로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오버랩이 제로가 되는 오비탈이 어떤 오비탈이냐면은 dxy, dyg, dgx 오비탈을 하고
얘하고는 이 두 개 시그마 오비탈을 조합하고는 오버랩이 제로가 돼. 그래서 그거 보이도록 할게요. 얘는 오직 이 두 개하고만 상호작용할 수가 있어요. 오버랩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개 오비탈은 그냥 옆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옆으로. 오버랩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G 스퀘어, 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 오비탈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을 만들더라 하는. 여기는 dx제곱 빼기 y제곱.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dxy는 왜 오버랩이 제로가 되고 얘는 오버랩이 제로가 안 되냐, 이제 그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dxy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x축, y축이라고 그러면요, dxy 오비탈은 이렇게 생겼어요. 로브가 축 사이사이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dxy 오비탈이에요. 반면에 x제곱 빼기 y제곱 오비탈은 로브가 축 상에 존재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리간드는 정의상 어디에 있냐면 바로 축 위에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축에. 그 다음에 정의에 의하면 시그마 여기에 유방향의 피오비탈, 18의 수직한 방향의 오비탈, 유족 방향의 피오비탈이 있는데 시그마 오비탈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메탈 쪽으로 향해 있는 피오비탈이기 때문에 요게 시그마 오비탈이에요. 요게 시그마 오비탈이다. 자, 그러면은 요 시그마 오비탈하고 dxy 오비탈은 오버랩이 제로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여기는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 영역이고 여기는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이그작들이 캔슬이 돼요. 그래서 오버랩이 얘는 제로가 돼요. 반면에 얘는 헤드온 오버랩이 되죠. 그냥 머리를 맞대고. 얘는 오버랩이 제로가 안 된다. 그래서 시그마 오비탈하고 dxy 오비탈하고는 오버랩이 제로가 되지만 x 스퀘어 빼기 y 스퀘어 오비탈하고는요 오버랩이 제로가 안 되는 걸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기 두 개에 있는 시그마 오비탈은 세기 오비탈하고는 오버랩을 못해서 이 세기 오비탈은 넘번딩으로 빠져나오고 두 개의 오비탈이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을 만든다. 자, 이것이 이제 1단계에서 만든 우리가 MO예요. 자, 근데 CFT 이론에서는 우리가 뭘 정의하냐면은 델타 O라는 걸 정의하죠. D 오비탈 이렇게 있고 EG가 있어서 EG가 있고 T2G가 있어서 우리가 델타 O라는 걸 정의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린 MO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MO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델타 O냐 라고 묻는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델타 O. 여기가 T2G에 해당하고 여기가 EG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CFT 이론에서는 뭐 본능이라든지 안타이 본능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하지만 MO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MO에서 말하는 EG는 성격이 뭘까요? 안타이 본능 오비탈이에요. 얘는 본딩이죠. 얘는 EG거든요. 얘도 EG인데 얘는 본딩이고 안타이 본딩인데 델타오에 걸리는 연관되는 EG는 EG 스타죠. 안타이 본딩 오비탈. T2G는 뭐라고 그랬나요 아까? 성격이 넘본딩 오비탈이었다. 지금 MO 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자, 그 다음에 요게 무슨 오비탈이죠? 요게 바로 본딩 오비탈이에요. 본딩 오비탈. 요게 본딩 오비탈. 우리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메탈이 있고 리간드가 있으면은 CFT로는 메탈하고 리간드 사이에 반발력의 차이에 의해서 델타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합은 왜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MOE는 자연스럽게 결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본딩 오비탈이다. 그래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결합의 성격이 이 결합 오비탈은
메탈 오비탈하고 리간드 오비탈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뭐를 더 많이 닮냐면은 아래쪽에 있는 리간드 오비탈을 더 많이 닮은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본드 오비탈은 원래는 어떤 오비탈이었냐면 원래는 오리지널이 리간드 오비탈이었었는데 원래 리간드 오비탈이었던 놈이 메탈과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가 떨어져서 만들어진 오비탈이다라고 그런 설명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그냥 리간드 오비탈이 그냥 에너지만 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와중에 어떤 성분이 섞여 들어가냐면 바로 메탈 오비탈 성분이 살짝 섞여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모레큘러 오비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리간드는 모두 언제나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얘가 메탈과 상호작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 전자는 솔리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리간드에 속해 있었던 전자였었어요. 근데 메탈과 컴플렉스를 이루면서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본딩 오비탈이 된다. 원래는 리간드에 있었던 전자였었어요. 근데 컴플렉스 형성하면서 이게 본딩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이 전자는 이때는 100% 리간드에 소속이 돼 있다가 이쪽으로 가면서 어떤 성분이 섞여 들어가냐면은 메탈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는 메탈 오비탈 성분이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있냐면은 다른 식으로 메탈이 있고 리간드가 있으면은 원래는 리간드에 있던 전자인데 이게 결합 오비탈에서 만들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리간드에 있던 전자가 일부 메탈에 제공이 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본딩 오비탈인데 이 전자는 오리지널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리간드에서 온 전자예요. 근데 여기 어떤 성분이 섞여 들어가냐면은 메탈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전자가 일부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메탈 쪽으로. 리간드에 있던 전자가 메탈로 흘러 들어가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리간드 투 메탈 도네이션에 의해서 리간드에서 메탈 쪽으로 전자가 제공이 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불려요. 근데 이 인터랙션이 어떤 인터랙션이냐면 좀 시그마 인터랙션이잖아요. 시그마 도네이션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보통의 코발런트 본드는 어떤가요? 보통의 코발런트 본드는 전자가 이게 결합이 만들어지면은 여기서 전자 하나 나오고 여기서 전자 하나 나와서 양쪽에서 전자가 나와서 공유가 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되죠. 보통의 경우는.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은 전자가 어디서만 제공이 되는 거죠? 전체 리간드에서만 제공이 되는 거예요. 리간드에서 두 개 전자가 다 제공이 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코디네이션 컴플렉스에서. 그래서 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코디네이션 컴플렉스에서는 리간드에 있던 전자가 메탈에 제공이 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되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강한장 리간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네? 델타O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강한장 리간드라고 부르잖아요. 자, 여기서 델타O가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이지스타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얘가 올라가야 그게 강한장 리간드가 돼요. 근데 지금 안탈분용 메탈이잖아요.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지거든요. 얘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한장 리간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지스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지스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이지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딩 오비탈은 내려가야 돼. 자, 본딩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떨어지면은 그 결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한 결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더 강한 결합이 될수록 강한장 리간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이 결합이 리간드에 있던 전자가 메탈에 제공이 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합이 언제 잘 형성이 되냐면은 리간드에 있던 전자가 메탈에 잘 제공이 되면 결합이 잘 돼요. 리간드에 있던 전자가 메탈에 잘 제공이 되면은 결합이 잘 형성.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리간드에 있던 전자가 메탈에 잘 제공이 되면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아래쪽으로.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자면은 이게 잘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지스타는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커지는 거냐면은 델타O가 커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델타O가 커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리간드가 메탈에 전자가 잘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리간드에 있던 전자가 메탈에 잘 제공이 되면은 이게 내려가. 그 말은 여기 올라가. 그럼 델타O가 커진다는 거예요. 강한장 리간드의 조건은 뭐예요? 리간드가 메탈에 전자를 잘 제공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게. 바로 물하고 암몬이에요. 리간두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물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둘 다 전자를 제공해서 리간드를 작용하고 둘 다 중간자 리간드인데 우리가 앞서서 뭐라 그랬나요? 암모니아가 더 강한 자 리간드라고 그랬대요. 왜 이게 더 강한 자 리간드냐? 둘 다 염기성인데 전자 제공이어서 뭐가 좀 더 강한 염기성이냐면은 암모니아가 더 물보다 더 강한 염기성이에요. 다시 말해 암모니아가 더 전자를 더 잘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물보다는. 그래서 이 본유탄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더 강한 장 리간드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시그마 인터랙션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근데 클로린에는 또 다른 오비탈이 있죠. 어떤 오비탈이 있냐? 파이 오비탈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파이 오비탈이. 자, 근데 파이 오비탈의 역할은 뭐냐면은 시그마 오비탈만 있을 때는 요 세 개가 넘번딩 오비탈로 남아 있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부터 정의할 파이 오비탈은 다시 이 넘번딩 오비탈이랑 상호작용해 줄 수가 있어. 이 파이 오비탈하고 얘는 추가적으로 상호작용할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 O가 줄어들면서 약한 장 리간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랑 상호작용하는데 이게 내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 O가 커지면서 강한 장 리간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파이 오비탈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이게 약한 장 리간드가 될 수가 있고 강한 장 리간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클로라이드인 경우에는 이 추가적인 인터랙션에 의해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델타 O가 작아져서 얘를 우리가 약한 장 리간드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이제 할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파이 오비탈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했길래 얘가 얘랑 상호작용하는 건지 보자는 거죠. 자, 아까 이 dxy 오비탈을 우리가 예로 들었었잖아요. dxy 오비탈이 시그마 오비탈하고는 오버랩이 제로다 그런 얘기 했었죠. 요 그림이죠, 바로 요 그림. dxy 오비탈인데 시그마 오비탈하고는 오버랩이 제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클로라이드에는 이쪽 방향에 p 오비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오비탈이 있냐면은 요런 오비탈도 있다. dxy 오비탈에는 dxy 오비탈에는 클로린에는 이쪽 방향에 시그마 오비탈도 있지만 이렇게 서 있는 오비탈도 있어요. 얘는 오버랩이 0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쭉 돌아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요거 요 네 개의 p 오비탈의 조합이 바로 첫 번째 파이 오비탈이에요. 그 파이 오비탈은 이제 dxy 오비탈이랑 오버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할 수가 있어. 그 파이 오비탈이 그 첫 번째 파이 오비탈이 dxy 오비탈이랑 오버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dxy뿐만이 아니고 dyg, dgx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파이 오비탈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여기 파이 오비탈하고 얘가 이제 더 이상 넘번딩 오비탈이 아니라는 거죠. 파이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파이랑 아까 넘번딩이어서 시그마 입장에서는 넘번딩이죠. 파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시그마 파이로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놈이죠. 시그마 오비탈이랑 파이 오비탈은 사실은 똑같은 p 오비탈이에요. 방향만 살짝 바뀐 것뿐이죠. 똑같은 에너지 준위에서 똑같은 에너지 준위. 아까 이 오비탈이 메탈 오비탈보다 아래쪽에 있다고 그랬었죠. 아래쪽에 있는 파이 오비탈하고 조금 위쪽에 있는 d 오비탈하고 상호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는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위에는 올라가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아래로 내려가. 그래서 본딩 오비탈을 형성을 하고 동시에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얘가 더 이상 넘본딩이 아니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안타이 본딩이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델타 O가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로라이드는
약한장 리간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추가적인 파 인터랙션에 이게 없었으면은 파이 오비탈이 없었으면 그냥 여기 넘버딩으로 남아 있었을 텐데 추가적인 파 인터랙션에서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안타이 번딩 오비탈이 되면서 델타 O가 작아진다. 그래서 약한장 리간드가 되더라 하는 얘기죠. 동시에 추가적인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져. 추가적인 본딩 오비탈. 근데 이 본딩 오비탈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어느 오비탈을 닮냐면은 리간드 오비탈을 닮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였어요. 원래는 리간드의 전자였는데 걔가 본딩 오비탈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그냥 에너지만 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분이 섞여 들어가냐면은 메탈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간드에 있던 전자가 파이 오비탈로 흘러 들어가면서 제공이 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서 이 결합을 리간드 또 메탈, 이번에는 파이 전자죠. 파이 전자가 제공이 되면서 결합이 형성. 아까는 시그마 도네이션이었고 지금은 파이 도네이션에 의해서 추가적인 결합이 형성이 된다. 동시에 T2G 오비탈은 이젠 더 이상 넘번딩 오비탈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면서 안타이 번딩 오비탈이 됩니다. 그러면서 델타가 줄어들면서 약한장 리간드가 되더라 하는 얘기죠. 이때 따라서 카본 모녹사이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 파이 도노. 다시 말하면 시그마 인터랙션을 하면서도 전자를 제공하지만 파이 인터랙션을 하면서도 또 전자를 또 한 번 또 제공해 준다. 그래서 그걸 파이 도노라고 불러요. 그래서 클로라이드처럼 파이 도노로 작용하는 리간드는 약한장 리간드가 되더라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클로라이드의 케이스예요. 자, 클로라이드는 대표적인 약한장 리간드고요. 그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카본 모녹사이드예요. 자, 카본 모녹사이드는 대표적인 강한장 리간드예요. 그럼 대표적인 강한장 리간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클로라이드의 오비탈은 그냥 원자 오비탈, p 오비탈이잖아요. 카본 모녹사이드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알려면은 카본 모녹사이드의 에모를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눠준 프린트물에 카본 모녹사이드 에모가 어떻게 어떤 모양을 하는지가 그려져 있어요. 자, 근데 먼저 답부터 얘기하자면은 자, 클로라이드인 경우에는 시그마 인터랙션 하는 오비탈이나 파 인터랙션 하는 오비탈 사실 똑같은 오비탈이라고 했잖아요. 모양만,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p 오비탈이었었어요. 근데 카본 모녹사이드에서는 그게 아니야. 카본 모녹사이드에서는 시그마 역할을 하는 오비탈하고 파이 역할을 하는 오비탈이 달라요. 그래서 카본 모녹사이드의 M를 보면은 여기가 카본, 옥시전, 여기가 2s, 2p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옥시전은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좀 크니까 좀 살짝 아래쪽에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뭐 시그마, 이게 시그마 스타일 세 개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3 시그마라고 그랬고 4 시그마. 그 다음에 얘는 파이 SP 믹싱이 일어나는데 파이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파이 스타. 이게 여러분 책에 2파이로 나오고 요 파이가 1파이로 나와.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에너지 슈입니다. 전자가 어디까지 채워지냐면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책에 1파이 시그마까지 채워지고 여기까지 5 시그마까지 채워지더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카본 모녹사이드의 MO예요. 요 오비탈들하고 요 D 오비탈하고 상호작용을 해요. 자, 클로라이드도 시그마 인터랙션 하는 오비탈이 있고 시그마 인터랙션을 하고 파 인터랙션을 하는데 클로라이드에서는 이 두 개가 똑같다고 그래서 둘 다 똑같이 3p 오비탈이었었어요. 카본 모녹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인터랙션을 하고 얘도 시그마 인터랙션을 하고 파 인터랙션을 하는데 시그마 인터랙션은 오비탈이 어떤 오비탈이냐? 이 오비탈이에요. 여러분들 프린트 때문에 5 시그마로 되어 있는 홈 오비탈 가진 높이까지 채워지는 5 시그마 오비탈 있잖아요. 5 시그마 오비탈이 바로 시그마 역할을 하는 오비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얘는 5 시그마 파이 역할을 하는 오비탈을 찾아봐야 돼요.
파이 역할을 쓰는 오비탈은 두 가지예요. 요놈 1파이 아니면 2파이. 1파이는 파이 본딩 오비탈이고 2파이는 안타이 본딩 파이 오비탈. 얘도 파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얘도 파이 역할을, 두 개가 파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버랩이 0 아니야. 요 파이 오비탈이나 요 파이 오비탈이나 얘랑 오버랩을 해보면은 0 아닌 값을 가져. 자, 그런데 에너지 준위가 문제가 생겨. 요 1파이 오비탈은요, 1파이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너무 낮아. 얘가 에너지가 너무 아래쪽에 낮아 있는 거야. 아래쪽에. 그래서 얘랑 상호작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버랩은 하지만 에너지가 너무 낮아가지고서 얘랑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서 탈락이라는 거죠. 얘는 탈락. 따라서 카본 모녹사이드에서 파이 역할을 하는 오비탈은 이쪽 위에 있는 비어있는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파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카본 모녹사이드에서는 시크로라이드에서는 시그마 하는 역할이 있는 파이 역할을 하는 놈도 똑같은 위치에서 있거든요. 시크로라이드에서는. 카본 모녹사이드에서는 시그마 역할을 하는 놈은 여기 있고 파이 역할을 하는 놈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안타이 본딩 파이 오비탈이 파이 역할을 한다.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는 여기가 넘번딩 오비탈이어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을 때는 여기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갔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죠? 파이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어요. 그럼 얘가 두 개가 상호작용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얘가 내려가고 얘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래쪽에 있잖아요. 얘가. 아래쪽에 있을 때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은 얘가 내려가요. 얘가. 이렇게 된다. 얘가 내려가고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얘가 본딩 오비탈이 됩니다. 얘가. 다시 말하면 이제는 메탈 오비탈이 본딩 오비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델타 O는 어떻게 될까요? 델타 O는 커진대야 된다는 거예요. 파이 역할을 하는 오비탈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거든요. 안타이 본딩 파이 오비탈이 얘랑 상호작용해서 얘는 떨어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요 카본 모녹사이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아까랑 다른 얘기를 했었죠. 이 오비탈은 원래 어떤 오비탈이었었죠? 원래 메탈의 오비탈이었었던 놈인데 여기 놈이 리간드 오비탈 성분이 섞여 들어오면서 본딩 오비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자가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랑 반대로 이제 메탈에 있던 전자가 리간드로 제공이 되면서 거꾸로, 아까와는 반대로 메탈에 있던 전자가 리간드로 흘러들어오는데 어떤 인터랙션이냐? 파이 인터랙션. 메탈에 있던 전자가 리간드로 흘러들어오면서 결합이 형성이 되더라는, 아까랑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무슨 오비탈이 되는 거죠? T2G는 이제 본딩 오비탈이 돼요. 아까는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있었어요. 지금은 카본 모녹사이드에서는 얘가 본딩 오비탈이 되면서 델타 O가 커진다. 그래서 강한장 리간드가 됐더라. 아까 크로라이드는 파이 도너라고 그랬었죠. 크로라이드는 시그마 인터랙션을 하면서도 전자를 제공하고 파이 인터랙션을 하면서도 전자를 제공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카본 모녹사이드는 비공 전자쌍이, 얘는 시그마 인터랙션 할 때는 뭐죠? 시그마 인터랙션 할 때는 전자를 제공해. 시그마 인터랙션 할 때는 전자를 제공해. 근데 파이 인터랙션 할 때는 전자를 받아들이는 줄. 메탈에서 리간드 쪽으로 전자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파이 어셉터라는 거죠. 시그마 인터랙션을 할 때는 전자를 제공해. 근데 추가적인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파이 인터랙션을 해서 추가적인 파이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는 전자를 받아들이는 쪽이라는 거죠. 클로라이드랑은 반대예요. 클로라이드는 시그마 인터랙션 할 때도 도노, 파이 인터랙션 할 때도 도노의 역할을 하지만 카본 모녹사이드는 시그마 인터랙션 할 때는 도노, 근데 파이 인터랙션 할 때는 거꾸로 받아들이는 쪽에 어셉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는 카본 모녹사이드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얘 입장. 얘 메탈은 보지 말고 요것만 보자. 카본 모녹사이드 입장에서 보면은 카본 모녹사이드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었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비어 있었겠죠, 얘가. 근데 얘가 메탈이랑 상호작용을 했어. 메탈이랑 상호작용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메탈에서 자기 쪽으로 뭐해? 전자가 흘러들어와.
메탈이랑 상호작용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메탈에 있던 전자가 자극적으로 흘러 들어와. 이게 카본 모노크사이드 MO거든요. 어느 쪽으로 전자가 흘러 들어올까요? 어느 오비탈로? 여기로 흘러 들어온다. 여기로. 메탈에서 흘러 들어온 전자가 어디로 흘러 들어오느냐? 여기로 흘러 들어. 왜냐면은 요 오비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얘하고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로 전자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카본 모노크사이드 입장에서는 전자가 어디로 흘러 들어오는 거냐면은 안타이 본딩으로 전자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안타이 본딩 오비탈에 전자가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결합이 약해진다는 거지. 약해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카본 모노크사이드가 혼자 있을 때하고 혼자 돌아다닐 때하고 얘가 메탈이랑 결합하고 있을 때 이 CO5의 결합력에 차이가 생긴다는 거야. 혼자 돌아다닐 때의 C와 O 사이의 결합력하고 메탈이랑 결합하고 있을 때의 C와 O와의 결합력의 차이가 있다. 약해진다는 거지. 이게. 메탈하고 카본 사이는 결합이 강해지지만 C와 O 사이의 결합은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약해지느냐? 얘가 결합 형성이 되면서 전자가 어디로 흘러 들어온다고요? 자기의 안타이 본딩 오비탈로 전자가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결합이 약해진다는 거죠. 이거 실험적으로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실험적으로 뭘 측정하냐면은 진동 주파수를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진동 주파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한다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힘상수랑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측정하면은 뭘 측정하는 거냐면은 C와 O 사이 힘상수를 측정하는 건데 얘 주파수일 때하고 메탈에 결합했을 때 주파수를 측정해 보면 이때 주파수가 줄어들어요. 실제로 결합이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얘랑 상호작용하게 되면은 메탈에 있던 전자가 카본 모노크사이드로 흘러 들어온다. 근데 그 흘러 들어온 전자가 카본 모노크사이드에 어떤 오비탈에 들어오느냐? 여기로 들어온다는 거죠. 안타이본 오비탈. 그래서 결합이 약해진다라고 설명을 해준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결론이. MO 이론의 결론이. 자, 대표적인 약한 장 리간드, 할라이드 아이온이 있어요. 대표적인 강한 장 리간드, 카본 모노크사이드가 있어요. 얘네는 둘 다 뭘 갖고 있죠?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있어. 둘 다 시그마 도노예요. 시그마 인터랙션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전자를 메탈에 제공하면서 결합이 형성이 돼. 근데 얘네들은 시그마 인터랙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파 인터랙션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얘는 파 인터랙션을 할 때도 전자를 제공해줘. 파 인터랙션을 할 때도. 근데 얘는 파 인터랙션 할 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업세터 역할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는 T2G가 어떤 성격으로 바뀌냐면은 안타이 본딩 오비탈로 성격으로 바뀌고 여기서는 T2G가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면서 본딩 오비탈로 되더라. 이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델타 O는 줄어들면서 약한 장 리간드가 되고 얘는 이게 아래로 내려가니까 델타 O는 커지면서 강한 장 리간드가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냐? 물하고 암모니아가 있다는 얘기죠. 자, 물하고 암모니아도 뭐를 갖고 있죠? 제공해 줄 수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어요. 얘도. 그래서 얘도 시그마 도노예요. 얘도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어요. 메탈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어서 시그마 도노로 역할하면서 결합이 형성이 돼. 근데 얘는 여기서 끝이야. 파이가 없어. 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오비탈이 얘는 없다는 얘기죠. 얘는 추가적으로 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오비탈이 있는데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한 장이 될 수 있고 강한 장이 될 수가 있는데 얘는 없어. 넘번딩이니까 따라서 얘는 그 다음에 없어. 그래서 T2G는 얘는 non-bonding 시그마 인터랙션만 하고 끝. 그냥 non-bonding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중간장 리간드에 해당한다.
이것이 이제 MO 이론의 이제 결론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8장의 마지막 부분, 오늘 나눠줄 거니까 뒷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살짝 실수할 수가 있어요. 무슨 컴파운드냐면 이런 컴파운드. 질문은 뭐냐면은 요 컴플렉스에서 d 오비탈에 몇 개의 전자가 있느냐가 질문이에요. 크롬이 요 옥타이드럴 컴플렉스를 이뤘어요. 그래서 이 컴파운드가 만들어졌을 때 d 오비탈에 몇 개의 전자가 있느냐가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크롬은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크롬 원자에 전체 배치는 4s1, 3d, 5예요. 따라서 크롬 원자에서의 디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5개라고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원자의 디오비탈에 몇 개 전자 있냐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얘가 컴플렉스를 이뤘을 때 전자가 몇 개냐고 물어보잖아요. 이때는 6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면은 내가 빨간색으로 전자를 다 집어넣는데 T2지에 몇 개 전자를 그려놨나요? 6개를 그려놨단 말이에요. 6개.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은 요 S오비탈이라는 것은 원자에는 S오비탈이라는 게 있어요. 원자에는. 근데 얘가 컴플렉스를 형성하게 되면은 S오비탈이라는 게 없어져요. 가운데 있는 요 에너지 준위만 생기지 원자 오비탈이라는 게 사라져요. S오비탈이라는 게 없어요. 원자에는. 요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 S오비탈이 있던 전자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야 되죠? T2G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S오비탈이라는 게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비록 원자에는 S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있지만 얘가 그 D오비탈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릴 때는 6개를 그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문제예요. 이게 이런 일이 왜 생기죠? 이게 코발트의 산화수가 몇 가지 지금? 0가기 때문에. 보통은 뭐 1간에 2간에 그래가지고도 보통은 S오비탈 전자가 사라져요. 보통은 원자에서조차도. 근데 여기서는 0가 버리거든. 0가거든. 그래서 S오비탈을 처리를 해줘야 돼. 근데 그 S오비탈을 D오비탈로 넘겨줘야 한다. 컴플렉스를 이룰 때는 이 S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T2G 밖에 갈 데가 없어. S오비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8장이에요. 그래서 8장 보면 알겠지만 6장의 일종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 비슷한 내용을 지금 배워서 조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9장, 10장, 11장을 배울 텐데 9장, 10장, 11장은 비교적 쉬운 챕터예요. 9장은 기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PV 꼴 NLT 배우는 거예요. 근데 10장은 액체에 대해서 배워요. 액체. 그 다음에 뭐 액체 NLT는 상변이 그런 거 배워요. 11장은 용액에 대해서 배워요. 뭐 끓는 점, 얼은 점, 내림, 분별 종류 그런 것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쉬운 챕터예요. 그래서 오늘은 9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9장의 주된 토픽은 기체. 자, 기체 하면은 생각나는 게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보일의 법칙부터 먼저 나와요. 보일의 법칙은 뭐냐면은 기체의 볼륨은 동일한 조건에서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얘기죠. 샤를의 법칙은 동일한 조건에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정비례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법칙은 압력하고 온도가 똑같을 때 기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그래서 세 가지 법칙을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볼륨은 기체의 몰수에 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하지만 압력에는 반비례하더라. 그러면 요양하고 요양을 연결해주는 어떤 비례 함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기체 함수값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PV equal nRT예요. 자, 그래서 먼저 보일의 법칙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일의 법칙. 자, 보일의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볼륨을 측정을 해야 되고요. 압력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볼륨 측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작아지고 뭐 길이만 측정하면 볼륨 측정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자, 우리 책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기체의 압력
측정하는 방법 중에 토리첼리가 대기압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관한 얘기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토리첼리가 대기압을 어떻게 측정하냐 이렇게 측정했죠. 그러니까 수온을 담아. 그리고 튜브를 거꾸로 담가. 그럼 수온 기둥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 수온 기둥의 높이를 측정하게 되면은 이 대기가 누르는 압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뭐 그것을 이용해서 대기압을 측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대기 압력은 물리책에 찾아보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을 우리가 이제 압력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튜브의 면적을 내가 A라고 정의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A분의 F는 MA죠. A는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우리 케이스에는 이제 중력 가속도가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M은 뭐냐면은 여기 올라간 튜브의 질량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M이 되거든요. 그래서 M은 이 튜브 안에 쌓여 있는 수온의 질량인데 이거는 부피 곱하기 밀도를 구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요 수온 기둥의 부피는 면적이 A라고 그랬거든요. 높이가 H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피는 A 곱하기 H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온의 밀도를 내가 이제 로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G는 중력 가속도, 로는 수온의 밀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캔슬되게 되면 우리가 압력은 로 G H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H를 측정을 하면 수온 기둥의 높이를 측정하게 되면은 수온의 밀도 알고 중력 가속도 알기 때문에 기체 압력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기체의 압력을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더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그래서 P를 왼쪽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PV는 여기는 어떤 비례 상수가 나올 테니까 상수가 나올 텐데 이 식의 의미는 P에다 V를 곱하면 어떤 상수가 나올 텐데 그 상수값이 얼마냐면은 22점 이거라는 얘기죠. 기체인 경우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값이 기체의 종류에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체뿐만이 아니고요. 액체도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고체도 마찬가지예요. 고체도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어. 기체만 이 식이 맞는 거 아니야. 고체도 맞고 적용이 되고 액체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왜 기체가 중요하느냐? 기체인 경우에는 요 값이 기체 종류에 무관해. 고체나 액체는 요 값이 계속 다르거든요. 이거는 종류에 따라서. 근데 기체인 경우에는 기체 종류에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체가 다른 고체나 액체랑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기체에는 요 상수값이 기체 종류에 무관하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법칙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샤를의 법칙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과학사 책에 찾아보면은 이 법칙은 샤를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 일은 누가 했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게일 이삭 있죠. 실제 일은 게일 이삭이 대부분 다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게일 이삭이. 그리고 이 법칙은 사실 법칙이라기보다는 가정에 좀 가까워. 가정에. 왜 그러냐면은 자, 이 법칙은 증명할 수가 있어요. 볼륨을 측정을 하고 실험적으로 압력을 측정을 한 다음에 이게 반비례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볼륨을 측정을 하고 온도를 측정을 해야 돼요.
볼륨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작아지고 측정하면 되고 온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온도는 아까 압력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온도는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요? 온도 측정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온도계로 측정했겠죠. 온도계로 어떤 온도계 썼을 거냐면은 수은 온도계 가지고 측정했겠죠. 근데 수은 온도계가 온도를 측정하는 원리가 뭔가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수은의 부피가 증가해서 눈금이 올라가는 거 보고 측정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수은 온도계가 수은 온도계로 온도 측정하려면은 얘도 가정이 필요해요. 무슨 가정이 필요하냐면은 온도에 따라서 수은의 부피가 정비례하다라는 가정을 해야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되게 이상한 거야. 지금 뭘 측정하려는 거죠?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온도라 그러면은 온도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해봤더니 부피가 정비례하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이 실험을 하는 건데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가정이 필요하냐면은 온도가 변할 때 수은의 부피가 정비례하다라는 가정을 해야 온도가 측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게이리삭의 샤를의 법칙 측정할 때는 온도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질 않았어요. 이게 문제니까. 수은의 부피가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정비례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게이리삭이 샤를의 법칙을 발표할 때는 그렇게 실험을 하지 않았어. 실제로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은 딱 두 군데서만 측정을 했어요. 0도에서의 부피, 100도에서의 부피 두 군데에서만 측정을 해요. 0도에서의 부피, 100도에서의 부피. 0도하고 100도는 온도계가 필요 없는 온도예요. 왜 그러죠? 0도는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잖아요. 100도는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계가 필요 없는 온도라는 거죠. 딱 두 군데에서만 측정을 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세웠냐면은 100도에서 온도, 0도에서 온도의 차이가 0도에서의 부피에다가 K배를 하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K값을 구한 거야, K값. 그래서 게이리삭이 발견한 법칙은 뭐냐면은 이 K값을 측정을 했어. 모든 기체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K가 기체 종류에 무관하더라는 것이 오리지널 샤를의 법칙이야. 오리지널 샤를의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샤를의 법칙은 뭐예요? 온도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봤더니 기체 부피가 정비례하다는 것이 샤를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온도를 바꾼 것은 아니고 0도, 100도 딱 두 군데에서만 측정해요. 딱 두 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 때문에. 수온 온도계가 정말로 정비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0도하고 100도에서 측정을 했는데 그 부피의 차이가 0도에서의 부피의 K배로 표현이 되는데 그 K값이 기체 종류에 무관하더라 라는 것이 원래 오리지널 샤를의 법칙이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한 거야. 이 비율이 0도하고 100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온도 그 중간에는 이무의 온도에서도 이 K값이 적용이 될 거다 라고 가정을 한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샤를의 법칙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법칙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보자면. 근데 그 이후에 나중에 절대온도 개념도 나오면서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 오리지널 그 개념은 아니었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아보가드로 수에 비례해서 부피가 증가하더라. 자, 그 다음에 분압의 법칙이 이제 누가 발견하냐면 돌턴이 발견하면 분압의 법칙은 뭐냐면은 여기 기체 상자 안에 A라는 분자가 있고 이제 B라는 분자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전체 몰수는 A의 몰수에다가 이제 B의 몰수를 합해 준 게 되겠죠. 그리고 A하고 B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를 않아. 그러면 기체 상태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은 PV는 NRT가 되고 N 대신에 풀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PA, 요 놈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면 PB. 그래서 전체 압력은 A의 분합 B의 분합을 더해주게 되면 전체 압력이 되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죠? 자, 여기서 근데 전체 압력에서 그러면 따라서 A의 부분 압력의 비율은 뭐가 되느냐? 그냥 몰수의 비율이랑 똑같다. 요게 PA이고 요게 전체 압력이 됩니다. 그럼 요 식으로부터 우리는 A의 파셜 프레셔는 전체 압력에서 n분의 NA의 곱으로 표현되는데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XA라고 표기하고 몰 분율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몰 프랙션. 그래서 다시는 A의 분합은 XAP로 표현이 되더라 하는 얘기죠. 요 식을 자주 쓸 거예요. 요 식을 11장에서 분별 중리하면서 요 얘기가 자주 나와. 요거 파셜 프레셔 얘기하면서 몰 분율에 관한 얘기가 11장에서 자주 나와요. 우리가 9장, 10장, 11장은 비교적 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11장에 나오는 분별 중리 부분이 가장 어렵거든요. 9장, 10장, 11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고르라고 그러면 11장에 나오는 분별 중리 부분인데 거기서 몰 프랙션이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미리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메인 토픽이에요. 기체 분자 운동은. 오늘 9장에서 메인 토픽 기체 분자 운동. 자, 이건 누가 제안한 거냐면은 맥스웰하고 볼츠만이 제안을 했습니다. 시기가 1859년인가 그렇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원자설이 언제 제안이 됐냐면은 1803년에 원자설이 제안됐거든요. 근데 이때 원자설이 제안됐을 때 원자설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원자설을 믿게 된 해가 언제나라고 보통 생각하냐면은 1905년이라고 생각해요.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브라운 운동을 원자설로 설명한 해가 1905년이거든요. 그때부터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원자설을 받아들이게 된 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려 몇 년이 걸렸다는 거죠? 1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원자가 있냐 없냐 가지고서 무지 싸웠어요. 한 중앙이죠. 1860년이면. 그거 가지고 박 터지게 싸웠어요. 특히 이 볼츠만은 원자설을 신봉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일반 1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일반은 2에서도 계속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통일연력학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살까지 해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원자설을 주장을 하고 설파하고 다니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해가지고서 자살까지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원자가 있냐 없냐 가지고서. 근데 기체 분자 운동론은 뭐냐면은 기체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원자로 구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를 제안하는 게 바로 기체 분자 운동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기체가 입자로 구성이 됐냐 구성이 되지 않냐 가지고서 굉장히 심하게 싸울 때 제안된 이론입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은 기체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입자로.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랜덤하게 움직이고 압력은 왜 생기느냐? 기체 입자가 벽을 때리고 튀겨 나가면서 여기에 운동량을 전달해주면서 이 기체가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기체 분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기체 분자 운동론 가지고서 어떠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이 주어진 온도에서 주어진 부피에서 이 기체는 용기는 압력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압력이 왜 생기느냐?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기체 분자가 때리고 튀겨 나가면서 이 벽에 운동력을 전달하면서 여기 압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압력은 아까 토리첼리에서도 썼지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단위 면적당 미치는 힘이 바로 이 기체의 압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자의 면적을 내가
A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상자의 길이를 내가 이제 L이라고 이제 정의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압력을 구하려면 F를 구해야 되겠잖아요. F는 물리책에 찾아보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단위 시간 동안 이 벽에 전달되는 운동량의 변화, 운동량 델타 P가 바로 벽에 전달되는 운동량이야.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운동량이 벽에 전달되느냐가 바로 힘의 정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입자가 x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속력이 Vx라고 그러면은 운동량은 얼마가 될 거냐면은 mVx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다가 벽에 탕 튀기고 되돌아 나와. 그리고 이게 만약에 탄성 충돌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건 다 안 변하고 속력만 Vx에서 마이너스 Vx로 바뀔 거거든요. 이거 튀겨 나갔던 운동량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M Vx가 될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들어갈 때는 운동량이 MVX, 나올 때는 운동량이 마이너스 MVX가 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EMVX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델타 T는 뭐냐? 요놈이 한번 땅 튀기잖아요. 튀긴 다음에 왼쪽으로 날아가서 다시 튀겨가지고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서 또 한 번 튀길 때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 튀기고 또 한 번 튀길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델타 T라는 그 시간 동안 전달하는 운동량이 EMVX가 됐다. 그럼 델타 T는 어떻게 구하냐? 요 벽의 길이 상자 길이가 L이라고 했으니까 움직이는 길이가 L 또 L 2L만큼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2L만큼 움직이는데 속력이 얼마냐? Vx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또 시작해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L분의 Vx가 다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2L Vx로 이제 나눠주게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2가 캔슬이 되고요. L분의 M Vx의 제곱이 입자가 벽에 미치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이 상자 안에는 입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1번 입자도 있지만 2번 입자, 3번 입자, n번 입자, n개 입자가 들어있을 거라는 거죠. n개 입자. 따라서 힘은 n개 입자가 들어있을 때 힘은 지워버리면 F는 이건 1번 입자가 미치는 힘이거든요. L분의 M은 다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L분의 M의 Vx1의 제곱 2번 입자가 미치는 힘은 Vx2의 제곱 쭉쭉쭉 가서 n번 입자가 미치는 힘은 Vxn의 제곱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n개 입자가 들어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정의할 게 뭐냐면은 요놈 제곱, 요놈들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x의 제곱의 평균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냥 다 더해서 1번 입자의 제곱, 2번 입자의 제곱, n번 입자의 제곱을 n으로 나눠주면 바로 그것이 vx 제곱의 평균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요 n이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 놈이 요 x 제곱의 항들의 합이 nx의 제곱, nvx 제곱이 될 것이겠죠. 그래서 요 놈이 없어져.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힘이 아니고 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를 나눠줘야 될까요? A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P는 이거를 A로 나눠주게 되겠죠. A로. 자, 근데 이 그림에서 A는 뭐냐면은 이 벽의 면적이에요. 벽의 면적. L은 벽의 길이거든요. 이 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은 벽의 부피가 되겠죠. 벽의 부피. 그러니까 A 대신에 V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입자가 X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X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Y 방향으로도 움직일 것이고 G축 방향으로도 움직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X 방향으로도 움직이겠지만 Y 방향으로도 움직일 것이고 G축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전체 속력이 될 것이다. 평균값. 자, 근데 이게 랜덤하게 움직이면은요, x제곱의 평균이랑 y제곱의 평균이랑 g제곱의 평균값은 다 같을 거라는 거지. 랜덤하게 움직일 것이. 그러니까 이거 다 똑같은 놈이거든. 그래서 이거 다 퉁쳐버리고 3 해도 될 거라는 거예요. 3. 그럼 여기 3이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3분의 1 되겠대요. 그래서 vx제곱의 평균 대신에 요거 대신에 3분의 1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 대신에 평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v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pv는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얻게 되겠죠.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자, 근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PV는 뭐랑 같냐면은 nRT랑 같거든요. nRT. 자, 여기서 n은 몰수거든요. n은 입자의 수예요. n이 1이라 그러면은 n은 뭐가 될까요? 아보가드로 수가 돼야 되겠죠. n이 1, 이거 몰수거든요. n이 1이었다.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 뭐가 될까요?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원자량의 개수는 원자량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식에 가면 U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3RT를 분자량 되지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첫 번째 결론. 기체 분자량의 첫 번째 결론. 기체 입자가 돌아다니는데 그 속력 제곱의 평균은 온도에 비례하더라는 얘기죠. 분자량에는 반비례. 첫 번째 결론이에요. 자,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은 이 식에서 NA를 오른쪽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NA를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R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볼츠만 상수가 나와요.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옵니다. 이게 나와.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몇을 곱하냐면은 내가 2분의 3을 곱하려고 그래요. 그럼 싹싹 없어지게 되죠. 그럼 2분의 1에 이렇게 됐다. 근데 이게 뭘까요? 2분의 mv 제곱. 이게 키네틱 에너지거든. 기체 입자 키네틱 에너지.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얻은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냐? 온도가 뭐냐에 대한 얘기일 수가 있대요. 온도. 이게 나오기 전까지 온도는 그냥 따뜻한 정도, 뭐 차가운 정도로지만 이제 미시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기체가 입자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그 기체 입자의 평균 에너지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온도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체가 입자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기체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랑 상관이 있다. 그 기체의 속력 제곱하고 온도랑 상관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뭐
열전도도, 그 다음에 점성도, 기타 등등들도 전부 이런 것들 가지고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기체 분자 운동을 가지고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급 효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은 뭐냐면은, 자, 이것이 기체 분자의 이거 평균이거든, 평균. 온도가 주어졌을 때 기체 평균 에너지가 2분의 3 kBT라고 하는 것이지, 속력의 제곱이 평균이 n분의 3RT라고 하는 것이지, 모든 기체가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흑제 복수할 때도 배웠지만 뭐가 있다는 거죠? 분포가 있다는 거죠. 빨리 움직이는 놈 있고 늦게 움직이는 놈. 그 분포가 바로 맥스웰 볼츠만 분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오늘 한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으면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